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간부 자녀들에게는 늘 주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대표팀의 선발을 앞두고 입은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선수 생명이 끝났을 때 결국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처음 잔디구장에서 공을 차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회만 열리면 항상 1등이었죠. 발가락 사이로 흙먼지가 파고들어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국수를 팔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지만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양체육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화도 축구공도 없었지만 저는 돌멩이를 발로 차며 드립을 연습을 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학교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쓰러질 것 같아도 계속 뛰었죠. 다리가 천근만근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찬물에 발을 담가주셨습니다. 선발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주변 아이들은 이미 체육복과 운동화를 준비했다는 소문이 들렸죠. 저는 학교 체육 시간에 쓰던 낡은 운동복을 빌려 입고 고무신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표를 살 돈도 없어서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번 돈을 모두 털어주셨어요.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으니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떨리는 손끝으로 모든 마음이 전해졌죠. 저는 그 손을 놓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저도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평양이 가까워질수록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객차하는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평양은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체육학교 시험 보러 가는 거냐며 알아보셨죠. 아들도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1000명 중에 10명만 뽑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달리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역사 건물에 압도됐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격해야 했습니다. 체육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선발전 당일, 체육관에는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평양 출신 아이들은 번듯한 운동복에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고무신 끈을 다시 한번 조였어요. 100m 달리기가 첫 종목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저는 앞만 보고 달렸죠.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평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름을 묻더니 출신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방 출신이 1등을 했다는 게 놀라웠나 봅니다. 그 다음 드리블 테스트에서도 저는 코너를 빠르게 통과했어요. 축구공이 아닌 돌멩이로 연습한 덕분인지 공이 발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었지만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가져온 옥수수 떡은 부끄러워서 꺼내지도 못했어요. 오후 실기평가는 미니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윙으로 뛰었는데 수비수를 제치고 2번이나 골을 넣었죠. 평가원 한 명이 저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예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했죠. 일주일 후 최종 선발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명단을 꺼내봤어요.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어디선가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구해오셨습니다. 밑창이 달아 구멍이 나 있었고 끈은 여기저기 매듭이 져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장마당에서 물건을 더 팔아 마련한 거였어요. 이웃집에서 헌 운동화를 비싸게 샀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운동화를 신어보니 발가락이 약간 베겼지만 고무신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저는 그 운동화를 품에 안고 잠들었죠. 최종 선발까지 매일 그 운동화를 신고 연습했어요. 다른 밑창 사이로 돌멩이가 들어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종 선발 날, 저는 어머니가 구해준 운동화를 신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전 경기를 통해 실력을 평가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른쪽 윙어로 뛰었고 2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코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죠. 합격이었습니다. 체육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힘들어도 참으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숙사 문을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체육학교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잔디 운동장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돌멩이가 박힌 흙바닥이었죠. 축구공은 바람이 반쯤 빠져 있었고 골대 그물은 찢어진 곳을 철사로 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모두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야 했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에도 예외는 없었죠. 아침 훈련은 언덕 오르내리기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뒤편 야산을 10바퀴 돌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훈련이었죠.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발목을 짓눌렀지만 멈추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훈련은 계속됐어요. 패스, 슈팅, 전술 훈련이 끝없이 이어졌죠. 기숙사는 8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2층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돌아놓을 공간도 없었어요. 온수는 일주일에 2번만 나왔고 그마저도 미지근한 물이 전부였죠. 겨울엔 수도관이 얼어붙어 찬물조차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옥수수밥에 배춧국이 전부였지만 훈련으로 지친 몸엔 그것도 감사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함경도 출신 수비수와 특히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연주였는데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였죠. 연주도 집안이 어려워 축구로 인생을 바꾸려고 왔다고 했어요. 밤이 되면 둘이서 몰래 운동장으로 나가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언젠가 큰 경기장에서 뛸 날을 꿈꿨어요.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계속 뛰었죠. 코치들은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다쳐도 참아야 한다고 했죠. 한 번은 훈련 중에 발톱이 빠졌는데도 계속 뛰어야 했어요. 피가 운동화를 적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처에 소금물을 부으며 이를 악물었죠. 이 정도 고통을 못 참으면 선수가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주말에도 휴식은 없었어요. 토요일엔 체력 훈련, 일요일엔 사상 교육이 있었죠. 가끔 평양 시내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선전용 행사에 동원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연주와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뎠죠. 어느 날 밤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같은 지방 출신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마음속 깊이 묻어뒀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지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평양 시체육단으로 승격되던 날, 저는 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됐죠. 훈련 첫날, 간부 자녀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코치들은 특별 대우를 했어요. 패스를 엉뚱한 곳으로 보내도 슈팅이 골대를 한참 벗어나도 칭찬만 했죠. 그 선수 이름은 향미였습니다. 아버지가 체육성 간부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향미는 훈련에 늦어도 빠져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죠.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저희가 새벽 훈련으로 지쳐 있을 때 향미는 따로 마련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한 번은 연습 경기에서 향미가 백패스 실수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분명 잘못은 명백했는데 코치는 저와 다른 미드필더들을 불러 세웠어요. 압박이 제대로 안 됐다며 1시간 동안 벌칙 훈련을 시켰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연주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원래 이런 거라고 참는 수밖에 없다고요. 주전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답답함은 더해갔어요. 체력 테스트에서 저는 항상 1등이었고 득점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엔트리에는 늘 향미의 이름이 먼저 올라갔죠. 코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실력보다 중요하다는 걸요. 더 억울한 건 훈련 시간 배분이었어요. 간부 자녀들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좋은 장비와 영양제도 우선 지급됐죠. 저희는 낡은 운동화로 버티며 기본 식사만 했는데 그들은 고기와 계란이 포함된 특식을 먹었습니다. 같은 팀이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시합에 나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향미가 실수하면 다른 선수 탓을 했고 골을 넣으면 온전히 향미의 공으로 돌렸죠. 한 번은 제가 드리블로 수비수 3명을 제치고 향미에게 패스해서 골을 만들었는데 신문에는 향미의 환상적인 골이라고만 나왔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훈련 전에 일찍 나가 개인 연습을 했고 밤늦게까지 운동장을 돌았죠.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라 믿었어요. 연주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더 열심히 훈련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연주가 말했어요. 우리 같은 애들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라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들의 배경으로만 살아야 할까? 대표팀 선발을 한 달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언덕 달리기는 지옥 같았죠. 경사가 급한 비탈길을 전속력으로 오르내려야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3번째 반복에서 제 발목이 돌멩이에 걸려 크게 꺾였어요. 순간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죠. 저는 땅에 주저앉아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한 발목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대표팀 선발이 코앞인데 왜 하필 지금인지. 코치가 다가와서는 정신력이 약하다며 소리를 질렀죠. 일어나서 계속 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지만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다시 무너졌어요. 그제야 코치는 의무실로 가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무실에는 제대로 된 치료 장비가 없었어요. 파스 한 장과 붕대가 전부였죠. 의사는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며 며칠 쉬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열흘이 지나도 제대로 걷기 힘들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연주는 자기가 배급받은 진통제를 몰래 줬지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코치는 꾀병이라며 훈련에 복귀하라고 압박했죠. 대표팀 선발에서 빠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협박했어요.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뛰어야 했고 발목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부어올랐어요. 그 후로는 전처럼 뛸 수 없었어요. 순간 가속도 떨어졌고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발목이 욱신거렸죠. 대표팀 선발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선발전 날 저는 벤치에 앉아 다른 선수들이 뛰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향민은 여전히 실수투성이었는데 선발되었고 저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죠.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훈련 대신 늘어난 사상 교육 시간이었어요. 다친 선수들은 하루 6시간씩 강당에 앉아 교육을 받아야 했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날 저는 절뚝거리며 면회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많이 야위었다며 발목은 왜 이렇게 됐냐며 울먹이셨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 거짓말을 다 아셨습니다. 말없이 제 발목을 만져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고, 이제 그만 나가자고요. 선수의 꿈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 살아서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요. 탈출 준비는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어머니가 브로커를 수소문했고 거금을 마련했죠. 저는 발목 치료를 핑계로 외출 허가증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육단에서는 일주일 안에 복귀하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에 짐을 싸서 국경 근처로 이동했어요. 브로커는 40대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라며 서둘렀죠. 트럭을 타고 2시간을 달려 강변 근처에서 내렸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숲길을 30분쯤 걸으니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브로커가 손짓으로 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10월 말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발을 담그자마자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균형을 잡기 힘들었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죠.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을 때 추위로 다리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어요.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을 하며 물속에 몸을 숨기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갔죠. 차가운 물이 코까지 차올랐지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걷기 힘들었어요. 미끄러운 돌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발목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언덕을 기어 올랐죠.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죠. 브로커가 서둘러 저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북한 땅이 멀어져 갔어요.
저 강 너머에는 제가 뛰던 운동장이, 연주가, 그리고 모든 꿈이 남아 있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떨리는 손에서 모든 감정이 전해졌어요.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의지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중국에서의 2달은 숨죽인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민가 다락방에 숨어 지냈는데 낮에는 발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밖을 내다보는 것도 금지됐죠. 화장실을 가는 것 외에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조심했어요. 말소리도 속삭임으로만 해야 했죠. 처음 일주일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깼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혹시 공안이 온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죠. 브로커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만 연명했는데 하루 한 끼가 전부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았어요. 최소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검문소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트럭 짐칸 바닥에 만들어진 비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죠. 50cm도 안 되는 높이라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위에는 짐이 가득 실렸고 숨쉴 구멍만 겨우 뚫려 있었습니다.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짐을 뒤지는 소리가 들릴 때는 숨을 멈추고 있었죠. 한 번은 경찰이 짐칸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이 틈새로 새어 들어왔어요. 혹시 발각되는 건 아닌지 온몸이 얼어붙었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대충 보고 문을 닫았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억눌렀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베이징을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위험이 기다렸어요. 어떤 브로커는 돈을 더 요구했고 어떤 브로커는 저희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그때마다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마침내 태국 국경 근처 정글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걸어야 한다고 했죠. 길도 없는 정글을 헤치며 걸었는데 독충과 뱀이 득실거렸어요. 옷은 땀과 이슬로 축축했고 발은 물집 투성이가 됐습니다. 발목 통증이 다시 심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가시덤불에 긁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밤에는 추웠고 낮에는 더웠습니다. 모기가 달려들어 온몸이 부어올랐죠. 먹을 건 브로커가 준 마른 빵과 물뿐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브로커는 경찰서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어요. 탈북자라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했죠.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려 눈물이 쏟아졌어요.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였죠.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이 저희를 인솔했는데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몇 번이나 물어봤죠. 태국 수용소에서 2달을 기다린 끝에 얻은 기회였어요.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법도 몰라서 승무원이 도와줬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구름 위 햇살이 쏟아졌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이 끝없이 높았고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죠.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동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뒤에서 누군가 웃으며 먼저 가라고 손짓했죠. 입국 심사대 직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어서 오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한국말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들으니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싶었죠.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직원분이 이제 안전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수없이 많은 차들이 불빛을 켜고 달리고 있었어요. 건물마다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도로 가로등은 나처럼 밝았죠. 북한에서는 평양 중심가를 빼고는 밤이면 암흑천지였는데 여기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대낮 같았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국정원 차량을 타고 서울로 가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강물 위로 반사되는 도시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63빌딩과 남산타워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눈을 뗄 수 없었죠. 다리 위를 달리는 수백 대의 차량들, 강변을 따라 들어선 아파트 불빛들이 환상적이었죠. 운전기사분이 저희가 신기해하는 걸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편의점도 24시간 열려 있고 배달 음식도 새벽에 시킬 수 있다고 했죠. 믿기지 않아서 되물었더니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녁 7시만 되면 모든 게 멈췄는데 여기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조사시설에 도착해서 처음 받은 건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였습니다. 흰 쌀밥이 가득 담긴 공기를 보고 믿기지 않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죠. 반찬도 5가지나 됐습니다. 직원분이 더 드시겠냐고 물었을 때 정말 더 먹어도 되는지 되물었어요. 그날 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머리맡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자유의 땅에 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원 교육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배운 건 은행 통장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ATM 기계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카드 한 장으로 돈을 뽑을 수 있다는 게 마법 같았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천천히 하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아 뿌듯했죠. 지하철 타는 수업은 더 신기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것부터 헷갈렸죠. 삐소리가 나면서 게이트가 열리는 게 신기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탔을 때는 무서워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는 걸 보고 놀랐죠.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뜨더니 정말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수업은 가장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이라는 게 처음엔 낯설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는 것도 서툴렀어요. 한글 자판을 치는데 자꾸 틀려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검색창에 남산타워를 검색했을 때 화면 가득 서울 야경 사진이 떴어요. 손가락으로 확대하니 한강과 다리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유튜브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전 세계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 축구를 검색하니 수천 개의 영상이 떴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는 장면을 봤어요. 한국인이 세계 최고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마트 실습을 갔을 때는 물건의 종류에 압도됐습니다. 라면만 해도 100가지가 넘었어요. 과자, 음료수,
빵, 모든 게 넘쳐났죠. 원하는 걸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자유가 낯설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니 가격이 자동으로 계산됐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법도 배웠죠.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산 물건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병원 이용법 수업도 있었습니다. 아프면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고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했죠.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기 일쑤였는데 여기는 모든 약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부터 혈액검사까지 다 해줬습니다. 제 발목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인대가 많이 손상됐지만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죠. 하나원 교육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12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배우고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정착지원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 손이 떨려 문을 여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깨끗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벽 스위치를 누르자 환한 불빛이 온 집안을 밝혔죠.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북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받던 온수가 여기서는 언제든 나온다는 게 신기했죠.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변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고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죠. 그때 문득 축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뒤 용기를 내어 동네 축구 동호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번호를 찾아 전화했는데 말투 때문에 탈북자라는 걸 바로 들켰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죠. 토요일 아침 7시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축구화 끈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푸른 인조 잔디가 눈부셨습니다. 북한에서 돌멩이가 박힌 흙바닥에서 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조심스럽게 잔디를 밟아봤습니다. 푹신하고 탄력이 있었죠. 공을 받아 드리블을 하니 공이 발에 착 달라붙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공을 차기 시작하자 모든 거리감이 사라졌어요. 제 패스와 슈팅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디서 축구를 배웠냐고 물었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죠. 그저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만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다 같이 막걸리를 마시러 갔습니다. 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축구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하는 2시간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골을 넣고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순간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어떤 분이 실업팀 출신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발목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통증이 있었고 예전만큼 빠르게 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대표 선수의 꿈은 이미 포기했지만 자유롭게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원할 때 제가 선택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소중했죠. 어느 날 경기 후 한강 둔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큰 무대는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성공 아닐까.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왔고 다시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석양에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고.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요. 북한 체육학교의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마라톤 선수로 꿈을 키우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뇌물과 줄서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었죠. 실력보다 권력이 중요한 세상. 양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생과 사를 오가며 자유를 향해 헤엄쳤죠.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지금부터 한 탈북 마라톤 선수가 직접 들려주는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함경북도 작은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죠. 저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 옷을 수선해주며 용돈을 벌었어요. 우리 마을은 평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급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탄광 자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거든요. 석탄 생산량이 목표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받는 배급도 정량의 절반도 안 됐죠.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이라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굶주리지는 않았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가시는 거죠. 봄에는 고사리와 도라지, 여름에는 도토리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 나물들로 죽을 끓여서 하루 2끼를 때우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를 따라 산에 갔습니다. 도토리를 주워서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묵을 쑤어 먹었거든요. 그 묵이 우리 집 주식이나 다름없었죠. 가끔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옷을 수선해주고 받은 돈으로 옥수수를 사오시면 그날은 정말 잔치 같았습니다. 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은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가 거의 없었죠. 가져와도 옥수수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디든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심부름을 할 때도 학교에 갈 때도 항상 뛰어갔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랐죠. 특히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보안원이 오면 누구보다 빨리 도망칠 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헉헉거리며 뛸 때 저는 숨도 안 찼거든요. 동네 어른들이 수진이는 타고났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뛰는 모습을 보시며 자주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운명을 바꾼 날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시단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학교에서 참가할 학생을 찾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마라톤이 42.195km를 뛰는 경기라고 설명하며 누가 하겠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42.195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달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선생님은 제가 너무 마르고 작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다고 말했죠. 대회 당일 출발선에 섰을 때 다른 참가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 저보다 덩치가 크고 튼튼해 보였거든요. 저는 키도 작고 깡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총성이 울리자마자 저는 제 페이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km까지는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달렸죠. 산에서 나무를 캐며 기른 체력과 지구력을 믿었거든요. 20km 지점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하나둘 지쳐서 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숨은 가빴지만 다리는 아직 멀쩡했습니다. 30km 지점에서는 3등까지 올라갔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작은 체구의 여자아이가 어른들을 제치고 앞서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마지막 40km에서는 2등, 그리고 고린 직전에 1등을 차지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1등을 한 거였거든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시상대에 올라서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도 체육부 간부가 직접 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평양체육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니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저는 이 길이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육학교에 가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가족들도 평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평양체육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자마자 코치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성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 코치진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배들이 저에게 알려준 불문율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면회 올 때마다 코치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죠. 담배, 술, 고기, 심지어 돈까지 필요했습니다. 3학년 선배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아무리 빨라도 코치들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절대 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력보다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운동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훈련했어요. 하루에 30km씩 뛰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국가대표를 양성한다면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은 없었어요. 코치들이 마음에 드는 학생들에게는 따로 좋은 음식을 주고 개인 훈련도 더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죠. 저는 그런 특별 관리 시스템을 보며 경악했어요. 김미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중거리 선수였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코치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내도 대회에 나가지 못했죠. 결국 2학년 때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리수나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당간부여서 상황이 달랐어요. 코치들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실력은 저보다 떨어졌지만 항상 좋은 대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어요. 훈련 중에 다친 적이 있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코치는 정신력이 중요하다며 계속 뛰라고 했어요. 발목이 부어올랐지만 참고 견뎌야 했죠. 제대로 된 의료진도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어요. 누가 불만을 표출하는지, 누가 규칙을 어기는지 보고하라고 했죠. 친구들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정의나 공정함 같은 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오직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만이 중요했죠. 제가 꿈꿔왔던 공정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체육학교 생활이 1년째 접어들 무렵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아버지 얼굴이 많이 여윈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제가 체육학교에서 잘 지내라고 본인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코치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제가 꼭 성공해야 한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제가 훌륭한 선수가 되길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코치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특별히 좋은 선물을 기대했고 때로는 제 부모님이 정말 성의가 없다며 빈정거렸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한 코치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제가 스파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를 도와주면 국가대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암시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친구들을 배신해야 한다는 것과 가족을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거든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 코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 훈련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시키고 식사도 줄여주었죠. 집에서 온 편지에서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회를 갈 수도 없었고 가족을 도울 수도 없었어요. 체육학교에 갇혀있는 신세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시스템 속에서는 진정한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뇌물과 줄서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이었어요. 공정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죠. 부모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받은 적은 배금마저 저를 위해 아껴가며 코치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버리고 친구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진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건지 고민했죠. 체육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준비를 위해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외국인들과 직접 대화해 볼 수 있었어요. 케냐에서 온 한 여자 마라톤 선수가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배운 기초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 선수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만약 제가 다른 나라에서 훈련한다면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선수는 계속해서 외국의 스포츠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수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실력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국경 지역 훈련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두만강 근처에서 고지대 훈련을 한다는 명목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을 가졌죠. 캠프 근처에서 일하는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탈북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 같은 선수가 중국에 가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면 더욱 좋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탈북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평생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찾아볼 것인가 고민했죠. 케냐 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재능이 있다는 그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뇌물과 줄서기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진정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달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탈북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3개월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중년 남성과 비밀리에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체육학교에 일정상 2주간의 개인 훈련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분은 저에게 탈북 루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만강에서 가장 얕은 곳은 해상 근처인데 그곳은 경비가 삼엄하다고 했어요. 대신 상류 쪽 외진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물은 더 차갑고 깊지만 경비병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했어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인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그리고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을 골라야 했죠. 또한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기다릴 사람들과의 신호도 정해야 했어요. 탈북 전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수는 없었어요. 혹시 들키면 가족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훈련을 하고 저녁 식사도 정상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밤 10시에 취침 시간이 되자 저는 침대에 누워 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2시 30분, 저는 조용히 기숙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라톤 선수라서 몸이 가벼웠던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그분을 만났죠. 각오가 됐냐고 물으시더군요. 강가에 도착하니 물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검은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죠. 저쪽 불빛이 보이는데 그곳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차가우니까 빨리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뼛속까지 차가운 물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라톤으로 단련된 체력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죠.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에서 배운 정신력으로 견뎌냈어요.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죠.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가족을 떠나온 슬픔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3개월간 숨어 지내다가 한국행 루트를 찾았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오는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본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깨끗하고 밝은 조명, 자유롭게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웃음소리가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상담사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달리기를 계속하고 싶다고,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도 만만치 않았고 탈북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제약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에서 혼자 훈련을 계속했죠. 어느 날 하나원을 방문한 한 육상 코치가 제 훈련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폼이 정말 좋다며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죠.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코치는 저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는 탈북민 선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죠. 하나원에서 나온 후 저는 그 코치의 도움으로 한 실업팀에 연결되었습니다. 정식 선수가 아니라 연습생 신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15년간 꿈꾸어온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한국의 훈련 환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학적인 훈련 방법, 체계적인 역량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코치들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었고 제 의견도 들어주었죠. 여기서는 오직 제 노력과 실력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코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뇌물과 줄서기로 모든 것이 결정됐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생계를 위해 일반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나 사무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게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예전처럼 마라톤 선수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달리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해요. 가끔 동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죠. 순위보다는 완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주말에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에서 체육을 했던 한 후배를 만난 일입니다. 그 후배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한국에서는 정말 다르다고 말해주었어요.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죠.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죠. 요즘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죠.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자유로운 일상이에요. 가끔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비록 꿈꿔왔던 마라톤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고요?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제가 두만강을 건너온 진짜 이유입니다. 북한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건축 비밀들. 류경 호텔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이를 고발한 동료의 실종, 그리고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아파트 붕괴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라는 명령까지.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가 핵심 시설을 설계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민우입니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도시계획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건축가죠. 평양건축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건축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에서 7년간 공부하며 저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건축물과 국가 주요 시설물 설계를 배웠죠. 학교 생활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상교육을 받고 그 후에야 전공 수업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창의적인 디자인보다는 정해진 틀 안에서 수령님의 위대함을 구현하는 건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령님의 위대함을 구현하는 정치적 행위다. 교수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평양도시계획연구소에 배치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8년간 평양의 핵심 건물들을 설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당시 저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설계한 건물이 평양 시내에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모든 설계는 주체 건축 사상에 부합해야 했고 최종 결정권은 항상 당 간부들에게 있었죠. 저희는 기술적인 조언만 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간부가 더 웅장하게 만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는 제가 진짜로 설계하고 싶었던 건물들의 드로잉이 가득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림들이었죠. 그림 속 건물들은 실용적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진정으로 생각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디자인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어요. 건축가로서 제 기술이 온전히 인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그 의문은 서서히 저를 다른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평양도시계획연구소는 북한 내에서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는 않았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건축 자료들을 제한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자료들이었지만 때로는 외국 건축 잡지도 볼 수 있었어요. 처음 그 자료들을 보았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런던의 자하 하디드 건축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건물들의 과감한 곡선과 창의적 디자인은 제가 배웠던 건축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다른 행성의 건축물을 보는 듯 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제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중국 선양에서 온 리 건축가였습니다.
리 건축가는 북중 합작 프로젝트를 위해 몇 달간 우리 연구소에 머물렀죠. 공식적인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종종 술 한잔을 함께 했어요. 그때마다 리 건축가는 조심스럽게 세계 각국의 건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선생,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에요. 그 사회가 자유로워야 건축도 자유롭죠. 이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회와 건축의 관계. 이것은 제가 결코 공개적으로 질문할 수 없는 주제였죠. 어느 날, 리 건축가는 태블릿을 꺼내 서울의 건축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63빌딩, 그리고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건축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습니다. 바로 류경호텔 완공 프로젝트였죠. 105층 높이의 이 거대한 건물은 1980년대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경제난과 기술적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프로젝트를 빠르게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는 구조팀의 부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기존 구조물을 점검하고 완공을 위한 설계를 보완하는 일이었죠. 처음 현장에 갔을 때 그 거대한 콘크리트 골격이 평양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동무, 이 건물은 우리 조선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공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 김 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곧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30년 가까이 방치된 구조물에는 여러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 철근의 부식, 기초 부분의 침하. 무엇보다 당시 설계가 현대 내진 설계 기준에 크게 미달했죠. 제 동료 박 공학자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건물은 현 상태로 완공되면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김 부장에게 제출했죠. 무슨 소리요? 구조를 전면 보강하자고? 그러면 공기가 2년은 더 늘어날 텐데. 김 부장은 화를 내며 우리의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 한동무와 박동무가 하는 말은 수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오. 이 건물은 예정대로 완공될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의 보강만 할 것이오. 그날 밤 박 공학자가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한동무,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소. 우리는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김 부장의 상관인 리 국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일주일 후 박 공학자는 반동적 사상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요. 그 후로 박 공학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해요. 매일 밤 제가 그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제 영혼의 일부는 그날 죽었죠. 류경호텔은 결국 외장만 화려하게 리모델링 되었지만 내부는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천만다행인지도 모릅니다. 평양 외곽의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 중이던 23층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져 수십 명의 건설 노동자와 이미 입주해 있던 주민들이 사망했죠. 이런 대형 사고는 북한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저는 사고 원인 조사팀의 기술 자문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이 뒤엉켜 있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여전히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원인은 금방 명확해졌어요.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과 자재의 문제였습니다. 콘크리트에 모래가 너무 많이 섞여 있었고 철근은 규격에 맞지 않는 얇은 것을 사용했죠. 심지어 기초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부실하게 시공된 것이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조사팀 회의에서 질문했습니다.
책임을 따지는 것이 한 동무의 일은 아니오. 조사팀장인 최 부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뿐이오. 그날 저녁 최 부장은 우리 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예상치 못한 집안 침하와 자연재해적 요소가 사고 원인이라고 쓰라는 것이었죠. 부실공사나 자재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한 동무,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건설 담당 간부라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될 거요. 때로는 진실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할 때가 있소.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직감이 들었어요. 부상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 제 어린 시절 친구, 성민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성민의 아내와 5살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성민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가 평범한 노동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이런 부실공사의 희생자가 되었다니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거짓 보고서 때문에 진짜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부실 건물이 계속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더 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이상 이곳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의주 국경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파견되었습니다. 북중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단지를 설계하는 일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북한과 중국의 합작이었기 때문에 중국 측 건축가들과 자주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왕 건축가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왕 건축가는 베이징에서 유학한 40대 중반의 전문가였죠. 우리는 업무적으로 의견을 나누다가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후 왕 건축가가 제안했습니다. 한 선생, 오늘 저녁 제 숙소에서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중국에서 가져온 좋은 술이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왕 건축가는 문을 꼼꼼히 잠그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더니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죠. 서울의 최신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 선생, 당신 조국의 다른 반쪽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십시오. 화면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곡선미가 돋보이는 현대적 건축물들, 그리고 아름답게 설계된 공원과 공공공간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그 디자인과 품질은 북한의 고위 간부용 아파트보다도 훨씬 뛰어났죠. 이게 정말 서울인가요? 네, 서울 강남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 전체가 이렇게 발전했죠. 그날 밤 왕 건축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건축가들의 자유로운 디자인과 창의성,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건축 철학, 그리고 건축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전화였어요. 제가 1년 전에 설계했던 공공도서관 프로젝트에 변경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초 일반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지시로 당 간부들을 위한 휴양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 기술과 노력이 인민이 아닌 권력층만을 위해 쓰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 건축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선생, 때로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요? 그의 말은 마치 뇌리를 강타하는 번개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진정한 건축가로 살 수 없다고요. 제 지식과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을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거짓과 타협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신의주 프로젝트는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탈북 준비에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공사감독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저는 자유롭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경 경비 상황을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중국 건설 회사에서 자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 매주 2번씩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제 계획은 그 트럭 중 하나에 숨어서 국경을 건너는 것이었죠. 왕 건축가의 도움으로 저는 중국 측 운전기사 리 씨와 비밀리에 접촉했고 상당한 대가를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들키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리 씨는 걱정했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죠. 날짜를 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중요한 서류와 제 설계 노트, 그리고 약간의 돈만 작은 배낭에 넣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왕 건축가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군요. 왕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네, 만약 성공한다면요. 저는 긴장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제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무, 긴급 회의가 있소.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시오. 문을 열자 프로젝트 팀의 정치 담당관 박지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2명의 보이부 요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우 동무, 당신은 반국가적 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제 계획을 밀고 한 것이 분명했어요. 누구였을까? 의심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리 씨에게 향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동료 최 설계사가 당신의 반동적 행위에 대해 알려주었소. 최 설계사는 북한에서 같이 일하던 제 후배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뢰하고 가르쳐주던 사람이었죠.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잠시 밖에 나가 박지도원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저는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미리 계획했던 트럭 탈출은 불가능해졌고 이제 즉흥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배낭 속 소중한 설계 노트만 지키며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도 거셌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배낭을 머리 위로 들고 물에 뛰어들었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유를 향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입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북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몸은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머리는 명료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었죠. 첫 며칠은 강 근처 숲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북한 측에 수색이 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배낭에 넣어온 약간의 식량과 물로 버텼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그리 춥지 않았어요. 가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일 후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건설 일용직을 찾아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왔소? 현장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조선족입니다. 지린성에서 왔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은 항상 일손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제 건축 지식을 숨기고 단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도색을 하는 일이었죠.
북한에서 고위 설계자로 일하던 제가 이제는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철저히 몸을 낮추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늘 불안했습니다.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 요원이 저를 찾아낼까 두려웠거든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특히 최 설계사의 배신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어느 일요일 우연히 마을의 작은 한인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족 목사님을 만났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분을 통해 저는 탈북민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까지 가는 여러 루트를 알려주었어요. 제가 선택한 것은 몽골 루트였습니다.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교회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교가 없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사히 자유의 땅에 도착할 수 있기를. 몽골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거쳐 고비 사막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안내인과 함께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었죠. 특히 사막 횡단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의 극단적인 온도차, 물 부족,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풍경.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일행이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 별을 의지했지만 구름이 많은 날이 계속되었죠. 물은 떨어져 가고 희망도 함께 바닥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사흘째 되던 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 눈앞에 유목민의 게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실제였어요. 몽골 유목민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겨우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에 온 것이었죠. 대사관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 신원을 확인하고 난민 신청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한 선생님, 곧 서울로 가실 겁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국 외교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배낭 속 설계 노트가 떠올랐어요. 그 고통스러운 여정 내내 지켜온 소중한 기록들. 이제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번쩍이는 불빛,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넘쳐나는 자유로움. 북한의 평양 순안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활기였습니다. 저는 국정원을 거쳐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한 선생님은 건축 전문가시니 한국에서도 관련 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건축 기술 격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컴퓨터 설계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3D 모델링과 BIM이 표준이었거든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본 아파트의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온수가 24시간 나오고 인터넷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 건축사무소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대부분 무응답이었어요. 몇몇 면접 기회가 있었지만 기술적 격차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북한의 건축 경험은 인정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네요. 한 면접관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좌절감이 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캐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죠. 북한에서 건축을 배울 때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6개월의 훈련 후
마침내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보조 설계자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중견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안전 분야에서 제 북한 경험이 의외로 도움이 되었어요.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언젠가 그들도 이런 자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그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줄 날이 올까? 제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그 설계 노트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지켜온 소중한 기록들이죠. 그 안에는 제가 꿈꾸던 사람 중심의 건축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노트 속 아이디어로 평양을 새롭게 디자인